와 정말 이런 날이 오네요. 아니 저는 우리나라 선수가 네네. 저게 이제 뭐 레바민 하잖아요. 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뮌헨. 사실 여기는 뭐 그냥 유럽에서도 탑3 항상 너무나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나 이런데 언제나 강하니까 야 저런 레바민에서 뛰는 선수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한국 선수는 언제쯤 레바민에서 주전으로 확 뛰는 걸 볼까. 근데 김민재 선수가 넘어갑니다. 네. 정말 가나요 이제? 가나요? 근데 갑자기 저 상호 형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 맨유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죄송합니다. 아이 감독님은 전술 전문가지 뭐 사실 뭐 이적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예상을 했었어요. 뭐 이게 뭐 픽스가 되는 게 아니니까 야 이게 뭐 맨유도 좋고 뮌헨도 좋고 뭐 다 좋잖아요. 그럼요. 근데 좋은 팀들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맨유로 가길 바랬죠. 그리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기도까지 했어요? 맨유로 가라. 왜요? 어떻게 PL이 정상급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우리가 또 인정하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네, 그래서 근데 뭐 뮌헨? 뮌헨은 다르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냥 다른 리그에 이런 팀으로 갔다 그러면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 이건 완전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저는 왜 또 그러냐면 김민재 선수가 1년 만에 나폴리에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 시즌 만에 이적을 했는데 뮌헨에서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또 많잖아요. 그럼 또 우승을 한단 말이야? 와, 또 이렇게 보면. 근데 만약에 리그뿐만 아니라 챔스까지 우승한다. 야, 요건. 근데 또 이러다가 1년 만에 또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어디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1년 만에 나가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바이에른 워낙 좋은 팀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워낙 뭐 선수로 사실 K리그에서도 이제 이름 있는 팀들에서 막 뛰었잖아요. 그죠? 수원이나 전북 이런 데를 다 거쳤으니까.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 정말 어마어마한 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팀. 전력도 굉장히 센 팀. 분데스리가에서 압도적인 1위 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팀에서 뛴다라고 하는 건 선수에게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직접 선수 생활도 해보셨으니까 이런 그 팀에서 탑을 있거나 굉장히 뭐 빅클럽 이런 데서 뛰면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 혹은 스트레스 같은 걸 받나요? 그런 부담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어떤 게 있냐면 어마어마한 또 흥분감이 또 들고 기대감을 하고 그게 제가 볼 때 첫 번째겠죠. 그리고 막상 이제는 프리시즌 시작하고 현장에 이제 리그를 스타트하기 어떻게 보면 직전에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중압감도 생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이 만약에 예를 들어 뮌헨 자체 이렇게 만약에 김민재 선수 간다. 지금은 너무 막 좀 이렇게 떠 있을 걸요. 하늘을 뭐 걷는다 해서 구름 위를 걷는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은 굉장히 흥분돼 있고 막 약간 좀 오버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심적으로 오히려 좀 들떠 있는 거. 근데 이제 프리시즌 시작되면 조금씩 왜냐면 중압감이 생기죠. 어떤 거냐면 김민재 선수가 확실한 베스트일 수도 있고 베스트 11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감독의 전술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시즌 시작하고 리그를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굉장한 또 중압감을 받겠죠. 그럼 이렇게 선배로서 이렇게 후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클럽에서 뛰는 축구 선수에게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뭐 전술적인 이런 거 말고라도 심리적인 거나 아니면 적응이나 이럴 때 어떻게 제일 중요할까요? 우선은 팀 문화 같아요. 팀의 문화. 팀의 문화. 만약에 뮌헨이면 뮌헨에 아마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 문화에 빨리 흡수돼야 되고 또한 다음으로는 뭐냐면 팀메이트들과 이 관계 특히 언어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김민재 선수가 아마 영어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이거는 좀 외적이지만 영어를 하면 또 독일어를 빨리 한다 그러나요? 아니면 또 독일어를 하면 영어를 빨리 배운다고. 어순이 또 비슷하니까. 이렇게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또 같고. 우선은 그 팀메이트들하고 이렇게 녹아드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선수를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이렇게 사올 때는 구단이나 그리고 코칭 스태프 이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팀 문화하고 선수 팀메이트들하고 빨리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녹아들어줘야 되죠. 네,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없겠네요. 김민재 선수는 뭐 저기 완전히 그냥 핵인싸거든요. 가자마자 그냥 완전 친해져가지고 막 그때 막 그 강남 스타일 부르고 막 나폴리도 뿅 갔거든. 요번에는 또 뭘 해야 될지 아마 신고식이잖아. 신고식을. 분데스리가 신고식 되게 많다며요. 모르겠어. 저도 모르는데 저 들어봤거든요. 죄송해요. 유럽에 못 나가보셨지? 날 그냥 매겨버리네.
스윙하는 신고식이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맥주 아닐까요? 맥주 마시고 그런 거 또 있지 않을까요? 시즌 앞두고 맥주는 좀 아니죠. 유럽에 안 가보셨군요. 아니, 프리시즌 때 그 전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원체 이제 그쪽은 뭐 맥주가 술이긴 하지만 또 네네. 음료에 가까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제 늦었어요. 예, 늦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가 어떤 전술적인 역할을 좀 소화해야 되는지 네.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하고 새롭게 시작될 바이에른 뮌헨의 예상 포메이션 네네. 해봤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4-2-3-1 형태. 물론 뭐 네. 약간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네네. 앞쪽에 뭐 추퍼모팅도 있었고 마네, 사네, 무시알라, 토마스 밀러, 코망도 있고 수비형 쪽에 키미나 고레치카도 있고 수비 쪽에 알폰소 데이비스,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파바르 이렇게 포백. 그다음에 존머. 왜냐하면 노이어가 좀 그때 스키 타다 막 다쳐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큰 부상이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시즌 딱 들어가면서는 아무래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된다. 투엘이 좀 이번엔 챔피언스리그를 포함을 해가지고 좀 더 해보자. 그리고 지난 시즌은 아무래도 레반도프스키가 빠지면서 그렇죠. 9번 위치가 좀 애매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마네는 막 쌈지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지금 뭐 완성이 다 안 되긴 했지만 네네. 최전방에 많이 해리케인 연결돼 있으니까. 아우, 예. 네, 근데 그렇죠. 해리케인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공격수가 올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약간 지금 김민재 선수도 중심으로 얘기해봐야 되니까 네네. 포백이 유지될 수도 있고 쓰리백이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투엘이 쓰리백과 포백을 다 쓰잖아요. 예, 다 사용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투엘 자체가 첼시에서 3-4-2 하나로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었고 네네네. 또 성적도 좋았고 그 팀적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김민재 선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네. 이런 선수를 한꺼번에 다 동시에 사용하려면 백스리를 쓸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왜 그러냐면 이 좋은 선수를 하나를 경쟁시켜서 밖에다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런 게 네. 약간 갈등이나 이런 게 또 될 수도 있고 또 네, 워낙 좋은 그렇죠. 선수들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걸 잘 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알폰소 같은 경우는 윙어에 가까운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즌 특히나 또 감독한테 저 이번에 공격수로 뛸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3-4-3이든 3-4-2 하나든 굉장히 알폰소도 마찬가지고 코망도 마찬가지고 전진 배치를 하면서 윙어 역할 겸 윙백을 같이 함께 겸할 수 있도록 특히나 공격 지향성으로 올라가 줄 때는 김민재나 요 어떻게 보면 백스리에서 그 공간을 또 채워가고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벌어질 수 있고요. 네. 자,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요 작전판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 투엘 감독이 3-4-2-1 형태를 쓸 수 있다. 뭐 물론 이제 포백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김민재가 영입된 상태에서 중앙 수비 숫자도 다 활용을 하고 그렇죠. 좋은 선수들. 네네. 그다음에 알폰소 데이비스를 말씀처럼 굉장히 윙적으로 공격수 쓰려면 포백보다는 한 칸 올린 윙백. 사실상 윙어죠, 뭐.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도 코망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김민재 선수의 역할은 어떤 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알폰소를 전진 배치시켜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윙어들이 좋으면 이렇게 좀 와이드 쪽으로 벌려놓고 그렇죠. 좀 더 전진 배치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한 앞뒤로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케인이 온다는 과정하에 무시알라가 그러니까 무시알라 좋은 좋은 선수잖아요. 선수죠. 근데 측면보다는 이쪽 공미 역할이나 안쪽에서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크 역할, 만약 케인이 온다는 과정은 굉장히 아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 조합 플레이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아니 근데 네. 저기 바이에른 뮌헨 경기도 막 다 보셔요? 그냥 찾아봐요. 찾아보고. 그러니까 무시알라는 네, 사실 네. 윙어가 아니죠. 그렇죠. 안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투엘이 아마 전술적으로 변화를 옵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또한 알폰소를 전진 배치를 이렇게 윙어를 놓으면 무시알라, 켄이 있고 반대쪽도 있고 코망도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센터백이 이렇게 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 김민재가 이 공간을 사용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대칭을 근데 이거는 다음 옵션이고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옵션은 홀딩 쪽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약간 비대칭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김민재가 여기서 서포터 할 수 있는 역할을 아마 제가 볼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뛰어난 감독, 아무리 좋은 제가 볼 때 전술가도
이 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어려움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최소한 3-1 정도, 4명 정도는 항상 여기다 제가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전방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알폰소가 올라가고 무샬라, 케인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반대쪽도 몇 명이란 말이에요. 6명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파이널 서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처음에 말씀했지만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이 3명이 이 좋은 선수를 최정상급에 있는 선수를 3명이 다 뒤에 놓는다. 어떻게 보면은 수비형 홀딩을 지금 뭐 한 명을 다시 영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더라도 냉정하게 따지면 바이에른 뮌헨하고 경기할 때 상대가 주도적으로 전방 압박을 놓거나 미드서드로 올라올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바이에른 뮌헨 홈 경기할 때는 내려선단 말이에요. 로저까지. 그랬을 때는 정말 과감하게 세컨이나 서드 옵션으로 이렇게 3명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7명까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옵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런 거 어떻게 아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뮌헨을 간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아 근데 이거 분명히 가야 되는데. 또 가죠. 이제 가죠. 네. 좀 있으면 이제 옷 입은 거 나와요. 다 나오죠. 네. 이거 이제 편집해서 나갈 때 옷 입은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투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첼시에서 3-4 이안으로 아마 좋은 상황을 많이 연출했다. 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스위칭도 많았고. 근데 지금 만약에 최전방에 케인이 온다는 과정하에 김민재가 최후방에 온다는 과정하에 또한 지금 알폰소를 전진 배치시켜놓고 코망도 더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3백을 쓰는 감독으로서는 이게 좀 드림이죠, 드림. 이런 전술을 사용하고 싶겠죠. 아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투엘이 3백을 쓸 공산이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는 팀들이 전진해가지고 이쪽에서부터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지 못하고 다 주저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라인을 다 올려서 싸우지 않겠냐.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포백을 해가지고 풀백이 다 올라가서 센터백 2명이면 이거 아무래도 어떤 감독이든지 카운터 얻어막는 데 고민이 있지 않겠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명을 배치하는. 네, 3명을 배치하는. 근데 이해됐어요. 그 투엘이 특히나 백스리에 대한 거를 공수, 특히나 미들라인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조합을 굉장히 잘 맞추는 감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백포보다는 백스리 아마 무게를 많이 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게 김민재 선수가 이쪽 왼쪽 이렇게 보면 3백의 왼쪽을 볼 수 있는 건 알폰소 데이비스의 전진성을 분명히 이번 시즌 강화한다고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넓게 벌릴 텐데 아까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까지 다 커버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붙이지 않을 거다. 그 이유도 똑같은 거죠. 왜냐면 그러면 또 2명 남아가지고 어려워지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가 붙어야 된다. 그렇죠. 이러면 또 제가 왜 고개를 끄덕였냐면 퍼즐이 맞는 게 키미는 일단 뭐 하나 무조건 자리 잡겠죠. 네,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뭐 고레츠카건 뭐 누구건 간에 라이머건 간에 여기를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수비형 홀딩.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영입할? 그러면 여기도 제대로 커버해야 알폰소 데이비스, 무시알라, 뭐 공격 쪽에 코망 뭐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토마스 밀러건, 뭐 그나브리건, 뭐 사네건 간에. 그렇죠. 이쪽에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이 홀딩이 이걸 계속 커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더 좋은 홀딩이 하면 더 필요한 거다. 그렇죠. 맞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지금 마지막 3선은 이 3명으로도 얼마든지.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특히나 김민재 이 존에 대한 건 알폰소에서 어떻게 보면 전진 배치, 홀딩 쪽에서 어떻게 보면 비대칭으로 약간 놓겠죠.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체 빠르고 공간에 대한 개념하고 뒤후방도 마찬가지. 이 스피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또 다른 옵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패턴 자체로 뮌헨이 왼쪽으로 아마 공격 패턴을 더 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김민재는 뒤에 맞추고 올라가고 붙이는. 그래서 다음 시즌은 김민재가 있는 이 왼쪽 라인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다만 좀 한 가지 제가 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아쉬운 건 김민재 선수가 주발이 아닌 왼쪽에 섰단 말이에요. 나폴리에서도요. 그렇죠. 근데 뮌헨에 와서도 아마 왼쪽에 쓸 공산이 커요. 혹여나 백프로 나와서도 아마 왼쪽에 쓸 공산이 크고
백스리로 나와도 아마 왼쪽에 쓸 가능성이 큰데 근데 다행인 거는 뭐 그래도 양발을 잘 쓰고 그래서 이 감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퍼포먼스를 일단은 배제하고도 가장 큰 거는 김민재 선수가 양발이거든요. 그렇죠. 뭐 스피드, 경합, 데인마크 다 빼고 양발을 잘 수 있는 뭐 유럽 전체를 봐도 많지는 않아요.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토트넘 우리 그 이영표 선수가 양발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또 이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발을 잘 쓴다는 그렇죠. 거. 네. 사실 지난 시즌에는 더리우트가 왼쪽을 섰고 네. 우파메커너가 이제 오른쪽을 오른쪽. 섰는데 네, 네. 더리우트도 사실은 오른쪽에 섰을 때 오른발이 주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쪽에 섰을 때가 더 좋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김민재가 오면 더리우트 이 좋은 선수를 더 잘 쓸 수가 있다. 오른쪽으로 들어서. 오른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민재의 영입의 효과는 김민재 자체로도 있지만 더리우트의 이동에 따른 수비의 어떤 더 안정감, 그렇죠. 빌드업. 옵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건 더 옵션이. 그리고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포 이게 잠깐만요. 이 백포를 네. 놓고 투 센터백이 놓고 이 홀딩 쪽에 있는 한 사람이 여기 업다운하면서 뛰면서 유연하게 빌드업도 좋지만 또 이런 백스리에서 플랫으로 있고 약간 좀 이렇게 올려놓고 비대칭을 놓고 이런 식으로 빌드업도 굉장히 제가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굉장히 묶어버릴 수 있어요. 상대가 파란 거 3개만 좀 주시겠어요? 네. 아 이게 지금 저희 자동입니다. 선수를 다쳐.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한 명 쳐져 있으면 뒤에 선수가 짱 볼 수 있잖아. 짱을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역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플랫으로 빌드업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뒤로 소위 말 그대로 짱 본다 그러잖아. 요거 짱 때문에 하는 거든. 짱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이 고급스러운 P급 작전판에서 짱 본다는 얘기 뭐 저희도 뭐 현장에서 짱. 쓰긴 하지만 야 짱을 잘 봐라 이러잖아. 아 진짜 그래요.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짱 보라 그러죠. 전문 용어일 수 있어. 야 짱 잘 봐라. 커버한다 그러죠. 커버. 볼 쪽으로 니어 쪽으로 커버 항상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약간 뭐 예전에 비하면 스위퍼 시스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상대가 이렇게 붙여갖고 제가 미네랄한테 들어오지는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가 빠져요. 이렇게. 그럼 3에 2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용이하게 3명에서 빌드업을 하겠어요. 특히나 이 두 선수, 특히나 김민재도 빌드업이 좋은 선수인데. 그렇죠. 네. 이랬을 땐 상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만 고갈당하는 거 계속 쫓아다니다가 네네네. 이게 또 김민재 효과기도 하고. 그렇죠. 이래서 이 빌드업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이렇게 나왔을 때 뒷공간이 넓어서 김민재처럼 빠른 선수를 데려와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쪽 우파메카노 자리에도 워커 얘기가 연결됐던 것도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빌드업이라든지 맞아요. 뒷커버라든지 그리고 만약 여기 누가 오든지 간에 여기 있는 선수들은 직접적인 공격 가담은 많지는 않겠네요. 저는 아마 투엘이 그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빌드업이 안정적인 거, 그다음에 볼 빠졌을 때 커팅하는 거, 그다음에 계속 공간에 대한 어떤 이해. 이 삼선 블럭에 대한 거를 아마 안정성을 제가 투엘이 갖고 가려고 하지. 이 센터백 쪽에서 전진 배치. 때로는 만약에 숫자적으로 만약에 만약 풀이면 이걸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이거 쉽게 이 공간을 좁은 공간을 가지고 막 갈 필요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백스리에서 유연한 빌드 또 다음 옵션은 뭐냐면 카운터를 대비한 후방에 대한 거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엘은 이 숫자를 벌써 3명 3선에 놓고 7명까지 배치할 수 있는 또한 수비형 홀딩이 왔을 때는 6명까지 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늘어나 버린 거죠. 투엘은. 혹시 전술적으로나 이렇게 딱 보셨을 때 혹시 김민재 선수가 조금 전술적인 의미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본인의 이제 보면 스피드를 굉장히 믿어요. 스피드를. 그렇죠. 자체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때로는 아마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도 굉장히 있겠죠.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투 센터백이 이렇게 잘 땡겨오면은 문제는 없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만약에 커버를 잘 오지 못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맞을 수 뒷방을 맞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겠죠. 아마 투엘이 그런 주문을 하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아마 이 팀에 들어가서 전술적으로 들어가면 벌써 아마 이 공간에 대한 특히나 이 앞선 2선으로 넘어가는 공간하고 파이널 서드 이 공간 요 갭 사이를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무리하게 아마 뛰어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또 그것도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압도적인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가서 공격을 할 텐데
맞아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가끔씩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오버랩을 잘못 치면 뒤가 대한 너무 부담감이 커진다. 네네,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은 특히나 여기서 뒤에서 그래서 아까 더 중요한 건 3백이 빌드업을 하거나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에 대한 가담을 조금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어요. 백스리에서 그 다음 옵션은 뭐냐면 상대 전방에 있는 숫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완톱이면 아마 더리우트가 이렇게 어프로치를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 어프로치를 해서 압박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안쪽으로 당겨버리는 거죠. 사실 더리우트도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네네. 이것 또한 다음 어떻게 보면 옵션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잘못하면 이 라인도 깨지니까 깨지죠. 이걸 항상 하게 되면 주의를 보면서 라인을 좀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백스리에서 왼쪽이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투 센터 반대쪽이 오는 거 맞는데 맨시티가 이런 걸 제가 볼 때 잘하잖아요. 맞아요. 센터백을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수비형식으로 올려놓고 왜냐하면 이거는 더 위에서 좋은 찬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상대가 5-4로 5-4-1로 진을 칠 때는 이거를 뚫어내려고 하는 거는 조합 플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포켓존에 왔을 때는 개인적인 능력 가지고 솔로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플랫도 되고 이렇게 당겨올 수도 있고 또한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대한 거를 아마 뭐 투엘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선수들이 아마 다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거를 잘 편집해가지고 말이죠. 김민재 선수 저기 독일 갈 때 선물로 저희가 보내놓겠습니다. 왜 줘요? 투엘 감독 말 듣지 말고 상호 형 말 들어라. 큰일 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프리신 또 할 테니까 네, 그때 네, 요걸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가 움직이는지 좋죠. 한번 보겠습니다. 좋죠. 네.